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이 여러분의 확실한 두통 치료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쉽게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3월 4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국내 통번역 시장의 불편한 진실을 짚어주시는 빛꽃 출판사의 김옥수 대표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좋은 데 다녀오셨다면서요? 예, 평창에 다녀왔습니다. 아, 경기도 보신 거죠? 그냥 저는 경기보다는 분위기 보러 가가지고 좀 여기저기 돌아다니는데 좀 초점을 맞췄습니다. 네. 그 올림픽 경기 중에 간 건 아니고 하루 전에 갔어요. 아, 개막식 전에? 네, 그래서 저는 평창 올림픽이 꼭 성공하길 바라는 마음에 그리고 북한 선수단이나 응원단이 왔다 그래서 그분들 좀 얼굴도 보고 기회가 된다면 같이 좀 사진도 좀 찍을까. 아, 찍으셨어요? 못 찍었어요. 아하. 제가 가기 전전날에 그 박사모 쪽에서 이제 그 만경봉인가요? 막 그 굉장히 좀 가혹하게 해서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벌이더라고요. 경찰이 완전히 차단을 했더라고요. 아하. 그래서 사진은커녕 얼굴도 못 보고 그러셨어요. 아이고. 네. 근데 다행히 뭐 평창 올림픽이 성공리에 끝나서 굉장히 고맙고 반가운데 저는 사실 하루 전에 갔을 때 그 당황한 게 몇 가지 있어요. 어떤 거예요? 이제 평창 올림픽 스타디움을 내비에 찍고 갔더니 주차장이 나오더라고요. 아하. 그래서 이제 보니까 시스템이 주차장에 파킹하고 거기 버스를 타고 이제 평창 시내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죠. 특징적인 건 진짜 온도가 강릉보다 10도가 밑이에요. 아, 그러니까요. 강릉이 진짜 춥더라고요. 평창 딱 들어서는 순간 추운데 어찌됐건 이제 버스 타고 이제 스타디움에 갔고 그래서 이제 쭉 둘러보는데 문제는 어디에서 생겼냐면 평창에서 이제 주차장으로 와야 될 거 아닙니까? 돌아오려면. 근데 거기서 버스를 타려고 하니까 주차장이 여러 군데인 거예요. 그러면 차를 어디다 파킹해놨는지 그걸 알고 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는 모르니까 봉사자들이 알려줘야 되는데 누구도 알려주질 않았어요. 그래서 또 한 번은 재밌는 게 한 외국인이 그 어디를 가야 되는데 지도 혹은 안내판에는 다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연결하는 버스랑 버스 정류장이 번호로 다 있어요. 근데 실제로 버스 정류장에는 번호가 없어요. 버스에도 번호가 없어요. 그럼 뭐 보고 타는 거예요? 저는 다행히 제가 타고 왔던 운전사를 발견해서 그 버스를 타고 돌아왔는데 만약 그때 버스를 잘못 탔다면은 진짜 그 추운데 고생할 뻔했는데 제 생각에 그 외국인은 밤새도록 찾아다니지 않았을까. 제가 도와드리려고 했는데 저도 뭐 그 평창이 처음이고 그리고 버스 정류장이랑 버스 겉에 번호가 없으니까 그러니까는 평창 그 조직위에서 논아준 그 안내문에는 다 있어요, 번호가. 근데 정작 정류장과 버스에는 그게 없어서 굉장히 좀 걱정스럽더라고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평창 올림픽 진행 중에 그 환승 문제를 여러분이 제기하시는데 평창 올림픽이 성공하길 바라는 마음에 강하게 문제 제기는 않고 좀 가볍게 좀 불편했다 이 정도로 문제 제기하셨는데 다녀온 저로서는 그 속에 담긴 내용을 이해할 수 있었죠. 그게 좀 아쉬웠습니다. 그렇죠. 뭐 평창 동계올림픽이 성공적이긴 했지만 그래도 간혹 이런 문제가 없지 않아 있긴 있어요. 근데 워낙 큰 행사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아예 없다는 것 자체도 좀 문제일 것 같아요. 뭐 사람이 하는 거니까요. 그렇죠. 근데 이제 평창 올림픽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한반도 분위기를 화해 분위기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 부분은 뭐 그러니까요. 그거 하나만 하더라도 모든 불편을 다 포용하고 넘어갈 수 있죠. 그렇죠. 그리고 뭐 수구 보수 쪽에서는 뭐 이게 적자 올림픽이다 변화별 얘기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또 이게 흑자가 됐어요. 저희가 예전 방송에도 여러 번 얘기했었는데 이게 경제적 논리만 따질 게 아니거든요. 그럼요. 아니 여기 서울 시내 폭탄 한번 떨어지면 그 자체로 끝인데. 그러니까요. 뭐 경제 논리로 따져도 엄청난 이익이죠. 그렇죠. 선생님은 이제 통번역 전문가신데
혹시 사실 통역은 아닙니다. 통역은 예전에 공부하다가 아는 정도고 저는 이제 번역 쪽. 혹시 현지에서 이제 번역이나 뭐 영어 회화와 관련한 일을 하시진 않으셨어요?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외국인이 헤맬 때 다가가서 이제 좀 도움이 필요하냐고. 그러니까 이 외국인이 그냥 한국말로 어디 찾는다 뚝 얘기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어를 할 줄을 알아요. 기본 의사는 충분히 전달하더라고요. 그래서 영어 좀 자랑하려다가 한국말로. 근데 더 창피한 건 저도 어디가 어딘지 몰라서 도와드리지 못한 그런 뼈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아하. 네, 근데 평창에서 요번에 이제 통 번역 문제는 뭐 이렇게 별로 안 나온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국말 하는 외국인이 꽤 있고 더 큰 게 행사 진행할 때 뭐 불어와 영어 그리고 뭐 가끔 중국어, 일어, 그리고 한국어 같이 나오던데 뭐 그 한국어 내용은 미리 다 번역을 해놓은 거라 그냥 읽어주면 되는 거라. 그렇죠. 봉사자들 같은 경우도 뭐 이제 지니톡이나 뭐 이런 부분을 활용해서 충분히 또 외국인한테 설명할 수 있고. 그래서 사회가 굉장히 발전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그 상징을 드론이 그린 공중에 그린 영상. 너무 멋있었어요. 진짜 멋있었죠. 과학 발전 속도가 엄청나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그 과학 발전이 인간을 멸망시키는 형태가 아니라 인간을 노동에서 해방시켜 좀 더 풍요롭게 살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잡히도록 인류가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김옥수 선생님이 번역하셨던 파운데이션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파운데이션 대단한 작품이죠. 예. 저는 파운데이션 작업할 때 지금 가장 그 작업 당시에 충격을 받았던 게 뭐냐면 그 작품이 45년도에 작가가 쓴 작품이에요. 45년도 하면 2차 대전이 막 끝나고 일본은 패망하고 그런 상황 그리고 컴퓨터 시스템 한 대를 설치하려면 대형 빌딩이 있어야 하는 그렇죠. 그런 상황인데 주인공이 어느 공원에 딱 도착해요. 그래서 주머니에서 뭘 꺼내가지고 신문 기사를 검색해요. 맞아요. 저는 그 장면 보고 놀랐어요. 그 과학적 상상력이라는 게 인간이 진짜 이렇게 대단한 능력을 지녔구나. 수십 년 후를 예상할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요. 네, 좀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그 작가도 드론이 공중에 그렇게 멋있게 영상을 그릴 수 있다는 거는 예상을 못했을 겁니다. 그럴 수 있죠. 아무튼요,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 중에 저는 이게 좀 걱정돼요. 출판사는 어떻게 잘 운영이 되셨는지. 기본적으로 저는 모든 건 재미를 기준으로 경쟁한다 생각을 해요. 평창 올림픽 당시에 저 자신이 작업을 못했어요. 경기 보셔야 되니까. 그렇죠. 그 재미의 출판사들은 일단 대체로 좀 맛있는 죽을 써서 드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6월에는 월드컵도 있거든요. 저는 사실 월드컵은 최근에 알았고 그 전에 걱정한 건 이제 지방선거. 육사 지방선거. 지방선거도 파노라마잖아요. 그렇죠. 그 재미에 모든 분이 푹 빠져드시면 다시 또 출판계는 죽수는. 아이고. 네,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가장 깊은 재미는 사실 독서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영화도 쫓아올 수 없는. 그렇죠. 왜냐하면은 명작을 읽고 영화를 보면은 영화에서 많이 실망하거든요. 명작의 감동, 깊이를 못 느끼니까. 맞아요. 근데 이제 지금까지 우리 출판물 절반 이상이 번역물이었다면 그 번역물에서 한글을 엉망으로 사용하고 그래서 독자들이 재미보다는 짜증을 느낀 따라서 출판계가 일단 경쟁력을 잃었다 지금까지. 그래서 그걸 회복해야 출판도 살고 우리나라 문화도 산다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출판은 문화의 꽃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출판이 죽으면 문화의 꽃도 죽는. 그래서 상당히 문화가 이렇게 천박하고 난삽하게 변하는. 그렇게 되지 않을까 걱정스럽고 그래서 바람직한 번역을 하려고 계속 걱정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오늘의 본론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번역에 대해서 오늘 얘기해 주시기로 하셨잖아요. 네네. 번역하면 뭐 이렇게 구분도 가능할 것 같아요. 일단 가장 우리 시민이 청년들이 가장 쉽게 접하는 건 기술 번역인 것 같아요.
아, 그렇죠. 기술 번역이라면은 그 이제 기업에서 어떤 물건, 어떤 제품, 어떤 기계 외국에서 수입해 올 때 그 설명을 이제 외국어로 받으니까 그걸 번역하는 걸 이제 흔히 기술 번역이라 그러는데 그 분량이 엄청나죠. 장보고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번역 물량이 몇 톤이었다 그러니까. 아, 그래요? 수십억 단가가. 그러니까 분량이 엄청나니까. 근데 그 엄청난 분량을 한 달 안에 해내야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도저히 할 수가 없죠. 예. 아, 근데 저희 애청자분들이 장보고 프로젝트가 뭔지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장보고가 우리나라에서 잠수함을 도입할 때, 그 이제 잠수함을 우리나라에서 만들자 하면서 그 기술을 외국에 이제 들여온 잠수함 프로젝트. 아, 잠수함 기술을 번역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거를 장보고 프로젝트라고 이름을 붙인 거군요. 아니요, 잠수함 도입 자체가 이제 장보고 프로젝트고 거기에 담긴 문건, 기술 문건을 번역하는 게 프로젝트가 엄청났죠. 따라서 분량은 엄청나고 기간은 짧으니까 번역회사가 그걸 가져갈 수밖에 없어요. 아, 그래요? 번역회사에서 받아서 기술 번역하는 분 수백 명에게 푸는 거죠, 찢어서. 그래서 다시 그걸 모으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는 그 정부에서 번역 프로젝트를 맡길 때 단가는 뭐 작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그것을 기술 번역하는 분과 이제 번역회사가 나눠 먹으니까 기술 번역하는 분은 단가가 박할 수밖에 없죠. 네. 이것도 외주를 주는군요. 당연히 그 기술 번역하는 분 수백 명을 회사 울타리에 그 넣는다면 그 비용이 엄청날 테니까요. 다 외주로 갈 수밖에 없죠. 그렇군요. 네. 그리고 요즘 또 영상 번역이 뜨고 있다면서요? 예, 영상 번역이 한 장르죠, 번역에. 근데 그 영상 번역이 이제 재밌는 게 몇 가지 있어요. 첫째, 외국의 대형 영상물, 그러니까는 한국에서 뭐 이렇게 크게 통하겠다. 이런 것은 외국 회사에서 한국 번역을 못 믿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번역가를 지정해요. 기존에 좀 유명자한 영상 번역가를 지정을 해요. 계약서에 지정을 해요. 혹시 그 이미도 씨 뭐 그런 분 한 5분 있죠, 그런 분이. 그래서 그런 분들은 수입이 좋죠. 영상 번역. 근데 이제 새롭게 도전하는 분들, 그러니까 청년들 대부분이 이제 새롭게 도전하는데 그분들을 보면 제 충격받은 게 노력봉사라 그러나요? 열정페이. 열정페이. 그 열정페이가 처음 작품 몇 번 할 때는 아예 페이가 없어요. 근데 그 청년들한테 어떻게 그렇게 해서 먹고 살 수 있느냐 하니까는 이분들 말씀은 뭐냐면 어차피 영어 공부하는데 영어 공부한다 치고 실습 차원에서 하는 거고 그래서 그렇게 몇 번 해서 인정을 받아야 그 다음에 페이를 좀 받을 수 있다 그러는데 아이고 그 말이 안 되죠. 그렇죠. 열정 페이 자체가 문제죠. 그래서 제가 여기 나와서 이렇게 애청자 여러분에게 비관적인 말씀만 드려서 참 죄송한데 하여튼 그 열정 페이 부분, 그러니까 영상 번역에서 나타나는 열정 페이 부분 역시 현 사회가 청년들을 착취하는 한 구조라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안타깝죠.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제 선생님이 관여하고 계신 출판 번역도 있잖아요. 네, 이제 번역의 꽃은 출판 번역이죠. 그래서 번역에 입문하시는 분들, 기술 번역을 하시든 영상 번역을 하시든 결국 이제 출판 번역으로 입문을 하려고 굉장히 애쓰는데 제가 출판사 편집부장을 한 4년 했어요.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때 제일 고생했던 게 뭐냐면 번역 원고예요. 그러니까는 번역가에게 외주를 주고 다시 원고를 받으면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알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처음에 너무 고생해서 나중에는 그 최고 단가로 이제 최고의 번역가를 찾아서 열심히 찾아서 이렇게 작업을 맡기고 했는데 마찬가지예요, 결과물은. 그러니까는 영어 문제는 번역가에게 필요한 건 당연히 이제 영어 그 외국어 실력이겠죠. 근데 그만큼 중요한 건 또 한글 실력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한글로 표현해야 되니까. 근데 이분들이 한글 공부를 현실적으로 안 하신 거예요. 외국어만 공부했군요. 그렇죠. 근데 재밌는 게 한 언어를 다른 언어로 바꾸는 거기 때문에 기존 언어 내용을 제대로 이해했다 하더라도 한글 표현법을 모를 때 내용상 오역이 나올 수 있어요. 본인이 올바로 이해했다 하더라도. 뭐 그런 경우가 태반이라 사실 출판사에서 제일 고생하시는 분들은 이제 편집부 직원들이죠.
예. 왜냐하면 그런 원고를 가지고 그 다듬어서 출판을 해야 하니까. 아하. 그리고 뭐 번역 단가가 싼 것도 아니고 출판에서 거의 절반을 차지하는 게 번역료거든요. 그러니까는 예전에 그 한 편집부 직원하고 이제 에게 원고를 보내고 계약을 하면서 책을 한 권 받았는데 그분이 책을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책이 꽤 이제 유명한 출판사죠. 근데 번역 내용이 좀 표현 내용이 이상한 거예요. 한국어 어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문제를 삼았죠. 뭐 강하게 문제 삼은 건 아니고 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그 한글에 가면을 쓴 영어로 이렇게 출판하는 건 좀 복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하니까는 그분 말씀이 번역가 선생님이 원고를 그렇게 주셔서 어쩔 수 없었다. 사실 근데 출판사 직원 차원에서 그 원고를 고친다는 게 저도 이제 다른 사람 원고를 고쳐봐서 알거든요. 거의 번역 혹은 심한 경우 번역 이상의 노력을 해야 돼요. 왠지 새로 써야 될 것 같은 그런 업무량이 있을 것 같은데요? 새로 쓰면 차라리 좋죠. 근데 번역이라는 건, 그러니까 일단은 나쁜 원고든 좋은 원고든 일단 있으니까, 그리고 그분한테 번역료를 주고 원고를 잡았으니까 그 틀을 벗어날 수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출판사 직원들은 아마 나중에 몸에서 사리가 좀 나올 거예요. 사리까지요? 저도 편집부장 할 때 진짜 애먹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결국 그 출판사를 나와서 저 자신이 이제 번역가로 이제 자리를 잡은 건데. 그러니까 출판 번역은 굉장히 중요한데, 그리고 출판 번역을 하고자 노력하는 분도 많은데, 제대로 번역할 분을 출판사에서 사실 못 찾아요. 그래서 그 외국의 유명 원고가를 잡을 때마다 좋은 번역가를 찾으려고 엄청 고생을 하죠. 모든 출판사가 비슷해요. 근데 출판 번역을 목표로 하시는 분들은 자신의 번역 능력, 한글 능력 특히 이런 부분을 찾으려는 잡으려는 노력보다는 그냥 일감을 잡으려는 노력을 많이 하고, 그래서 그러니까 출판사에서는 그런 분들한테 일감을 안 주죠. 그래서 이분들이 출판 번역가를 어떻게 대비를 하냐면 기존에 존재하는 외국 작품을 이리저리 찾아요. 그래서 줄거리를 정리하고 한국에 출판은 좋겠다라는 이유를 정리하고, 그래서 기획안이 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여러 출판사에 돌리고, 그럼 출판사에서 보고 그 책을 선택하면, 그래서 저작권 계약을 맺으면 이제 그 기획안을 쓴 사람한테 번역을 의뢰하는 식이에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번역이라는 게 1년 365일 꾸준히 작업하면 그냥 중산층 생활 수준이에요. 근데 책 한 권을 찾아서 기획안 작성하고 출판사에 돌리고 하면 그 자체로 3, 4개월이 그냥 깨져요. 그러면은 그 기간 동안엔 누구도 페이를 안 주거든요. 결국 뭐 생활인으로 그 자체로 생활인으로 자리 잡긴 쉽지 않죠. 물론 그분들은 그렇게 해서 출판사와 연을 맺으면 앞으로 작업이 계속 이어질 것이다. 이어질 수 있다 희망하겠지만 현실적으로 이어지지 않는 게 번역 원고가 또 뻔하거든요. 한글 기법이라는 측면에서. 그래서 3, 4개월 고생해서 한 권 그 계약해서 작업하고 또 3, 4개월 고생해서 새로운 출판사에서 또 고생하고 이런 식, 그러니까는 좀 출판사 측에서도 그렇고 그 출판 번역 입문하는 분 측면에서도 그렇고 바람직하지 않죠. 그래서 저는 번역 입문을 공부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제가 이제 한겨레에서 번역 강의를 한 5, 6년 했어요. 그래서 영어에 자신 있다는 분들을 수없이 만났죠. 그분들한테 당연히 이제 한 3개월 강의를 하는데 한 기수를 이분들이 처음에 한 2달 정도 놀라는 건 뭐냐면 자신이 한글을 몰랐다는 사실이에요. 외국어만 알고 한글은 제대로 몰랐다. 그렇죠. 한글을 그동안 몰랐다라는 부분에 한 2개월 충격을 받고 이제 그 부분을 잡아가는데 나머지 기간을 보내는데, 재밌는 게 한글 원칙을 이해한다고 해서 본인의 문장력에 그대로 녹아드는 건 아니거든요. 그 습관까지 갖추는 데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리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한글 문제를 해결했을 때 그 다음부터 외국어 문제가 나와요. 이분들이 딴에는 외국어에 자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번역에 도전하시는데 처음에는 한글 문제가 너무 커서 한글 문제만 보이다가 이 문제를 걷어내면 결국 외국어 이해
여기서 떨어지는 부분이 또 다른 문제로 나와요. 이 부분은 시간이 더 오래 걸리죠. 그래서 일단은 출판 번역에 도전하시는 분은 외국어에 대한 철저한 이해와 동시에 그 한글에 대한 이해 혹은 본인의 문장력의 그 문장력으로 나올 정도의 습관화 이거는 아주 필수란 생각이 듭니다. 그게 둘 중에 하나만 없어도 아무리 고생해서 진입해도 계속 이어질 수가 없죠. 네. 그리고 이런 문제도 있을 것 같아요. 번역을 정말 잘했는데 근데 운이 나빠서 책이 안 팔렸어요. 또 반대로 번역은 그냥 그럭저럭인데 책이 너무 많이 팔린 거야. 그러면 출판사에서 봤을 때는 후자 쪽 번역가를 계속 쓸 것 같아요, 왠지. 일단은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이제 현상의 전곡을 찌르신 건데, 일단 출판사 직원은 알아요. 이 번역이 좋은 번역이다, 나쁜 번역이다. 책 판매와 상관없이. 판매는 또 다른 부분, 영역이거든요. 가령 예전에 독자 여러분 중에 아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아버지라는 소설이 예전에 엄청 터졌죠. 그랬었죠. 엄청 터졌죠. 그 출판사 사장이 친구인데 그 작가를 존중하지 않아요. 왜요? 내용이 엉망이거든요. 그 좋은 내용의 책 아니었어요? 내용은 친한 친구니까 책 선물할 수 있잖아요. 창피해서 못 주겠다고 할 정도. 그리고 그 어떤 잔치 파티가 있어서 그 작가를 만났는데 그 친구가 대우를 안 해요. 이 친구는 영업력 하나로 베스트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 분위기가 또 아버지, 어머니 부분이랑 묘하게 터졌고. 그래서 이제 가령 그게 1, 2, 3권짜리일 거예요. 근데 1권 만부를 찍어서 여고 앞에서 그냥 무상으로 뿌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고생들 뭐 이렇게 이런 말에서 좀 어쩔지 모르겠지만 아버지라는 감수성에 그냥 맞아 떨어졌고 그러니 2권 3권으로 이어지고 그래서 여고에서 터지면 어떤 책이든 대박나요. 그렇게 만든 건데 친구는 그 작품을 누구한테 팔긴 하지만 친구한테 권하기엔 창피했던 수준이죠. 그렇군요. 그래서 번역도 편집부 측에서는 다 아는데 좋은 번역이다, 나쁜 번역이다. 근데 판매, 영업은 또 다른 영역이에요. 그래서 잘 팔렸다고 해서 그 번역가가 계속 이어진다. 이건 또 아니죠. 그럼 이것도 좀 궁금해요. 이제 외서를 주로 출판하는 출판사 같은 경우에는 번역이 중요하다고 얘기하셨는데 그러면 번역가 선생님들을 출판사 소속으로 하고 있는 출판사도 있는지요? 없어요. 아예 없나요? 네, 전혀 없어요. 일단은 한국의 출판사 규모가 그 정도 시스템을 갖추지 못했어요. 일단은 그런 현실에서 제가 거래한 출판사 중에 시스템이 가장 좋은 데는 민음사. 민음사. 저는 민음사랑 작업하면서 놀란 게 첫째, 보통 출판사가 이제 자금이 딸리니까 몇 달 있다가 이제 번역료 완부를 하는데 거기는 원고가 넘어가면 보통 계약서에는 원고가 넘어가고 한 달 안에 지불한다 이렇게 잡혔는데 그냥 그 주 혹은 그 다음 주 그냥 지불해요. 그리고 간혹 인세도 잡아줘서 많이 팔리는 책은 인세 계약이 굉장히 유리하거든요. 저는 황금가지랑 그 파운데이션 그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좀 도움을 많이 받고 지금 그 작업한 지가 벌써 거의 10년 비슷하게 되는데 아직까지 인세가 들어오니까. 그럼 저희 집에 있는 책은 그게 리커버리 버전인가요? 그렇죠. 예전에 거의 30년 전에 그 푸른 미디어인가 다른 출판사에서 해서 대박 냈죠. 그 작품을. 네, 그 당시에는 이제 굉장히 많은 번역가가 아까 장보고 프로젝트 작업하듯이 여러 번역가가 찢어서 해서 통일성이 좀 힘들었어요. 그거를 황금가지에서 다시 정리해서 출판을 한 거죠. 그러면 요것도 좀 궁금해요. 보통 외서가 아니라 국내 저자들은 인세를 받을 때 보통 10% 정도 받잖아요. 번역하시는 분들은 인세를 몇 % 정도 받는지 이것도 좀 알 수가 있을까요? 일단은 번역 원고는 크게 두 종류예요. 저작권이 살아있는 것과 저작권이 없는 것. 그러니까는 그 한미 FTA에 의해서 지금 우리나라는 외서 저작권을 저자 사후 70년까지 인정해요. 따라서 저자 사후 70년이 안 된 작품
그 고전 작품이라도 저작권이 있고 그게 넘은 작품은 저작권이 없죠. 그래서 저작권이 없는 것은 번역이 좋다 하면은 이제 마찬가지로 인쇄 계약할 때 10%를 줘요. 근데 저작권이 있을 경우 저작료로 보통 6에서 7%가 나가요. 판매가에. 6에서 7%? 그러니까 정가에. 그러니까 출판사에서 현실적으로 그 외부에 줄 수 있는 게 정가의 12% 아니에요. 12% 넘어가면 책이 팔려도 손해보죠. 근데 12% 안짝에서 6, 7%가 저작료로 나가면, 저작권료로 나가면 나머지 뭐 할 수 있는 게 4, 5%뿐이 안 되죠. 따라서 번역료로 최대한 줄 수 있는 인세는 현실적으로 6%. 6%? 그것도 출판사에서 굉장히 좀 감수한. 계약세 보통 그래서 6% 잡히고 저는 이제 민음사랑 할 때 그 번역료 일부를 받아요. 번역료 일부를 생활해야 되니까 받고 거기다가 인세 그 2%에서 4%를 이렇게 주더라고요. 계약금 쪽으로 미리 좀 받으시고 나머지 인세로 받으시고. 근데 민음사랑 그렇게 한 책이 여러 종인데 터진 책은 뭐 엄청나죠. 근데 이제 안 터진 책은 그 좀 적죠. 하여튼 그 번역가 관리 시스템은 제가 볼 때 민음사가 최고인데 문제는 민음사가 대학 교수들을 많이 써요. 아무래도 이제 일반적으로 볼 때 권위자죠. 해당 언어 전문가니까. 근데 이분들이 이제 한글에서 많이 밀리는 게 좀 아쉽고 다른 출판사는 민음사의 그런 부분을 따라가려고 애쓰는데 아무래도 자금력에서 딸리죠. 최근에 이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이라는 영화가 개봉을 했어요. 근데 이게 원작이 소설이거든요. 히가시노 게이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소설가인데 이분은 원래 이제 추리 전문이잖아요. 근데 아주 감동적인 소설을 썼는데 근래 일본에서 가장 많이 팔린 소설이래요. 그래요? 그리고 이게 한국에서도 최근 몇 년간 누적으로 했을 때 가장 많이 팔린 책이라고 하는데 이 번역을 하신 분이 이제 양윤옥 선생님이라고 이분이 이제 히가시노 게이고 소설을 거의 다 하셨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 책은 엄청나게 팔렸거든요.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이런 분들은 극소수일 것 같고 대부분의 이제 번역하시는 분들은 삶이 그닥 윤택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월 수입이라든지 이런 게 대략 어느 정도 되는지. 제 후배 한 분이 전자공학 전공하고 유학 갔다 오고 해서 자리가 좀 제대로 안 풀려서 이제 기술 번역가로 자리 잡았는데 그 후배가 월 수입이 한 500선 잡히더라고요. 기술 번역 전문인데 근데 이 친구 작업량이 하루 24시간이잖아요. 하루 14시간. 일을 많이 하시는군요. 하루 14시간 작업이면은 현실적으로는 잠도 거의 못 자는 거죠. 그렇죠. 그런 노동량에 비해서 굉장히 작은 거고 출판 번역으로 먹고 사시는 분은 한국에서 저는 한 손가락까지는 좀 그렇고 손가락 발가락 합하면 그 숫자를 넘지는 않을 거라 보는데 사실 출판 번역을 하시고 희망하시는 분은 수천 명은 되겠죠? 훨씬 많을 것 같은데요? 수만 명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책을 한 권 이상 번역하면서 그냥 그렇게 출판 번역가가 되겠다라는 희망이 아니라 책을 한두 권 번역하면서 이렇게 하시는 분은 수천 명 선? 근데 저는 그 중에서 출판 번역 그 하나로 생활하시는 분은 손가락 발가락 합친 수준, 숫자 수준이라 보고 나머지 분들은 이제 다른 부분에서 또 많이 수입을 모색하죠. 그래서 저는 그 꿈이 그 세계 고전 문학을 제대로 된 한글로 다 담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할 전문가가 있다면은 지금이라도 뭐 이렇게 계약하고 작업을 의뢰할 텐데 물론 고전 문학 대부분이 저작권이 없으니까 10% 인쇄 계약하고 하겠어요 작업을 선인세도 지불하고 언어와 상관없이 모든 언어를 근데 그렇게 믿고 맡길 분이 없어요. 희망하시는 분은 많은데 그분들이 그 오차가 나는 부분, 오류가 나는 부분만큼 이제 내가 정리해야 되는데 글이라는 게 뭐가 원문과 다르다. 이게 딱 형광으로 표시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원문 대조를 일일이 해야 되잖아요. 그 작업이
아예 초역하는 것보다 더 든다는 거죠. 그러면은 돈을 주고 초역 작업보다 더 많은 수고를 하면서 맡길 수는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한국 출판 번역 수준이 아직 많이 떨어지고, 그래서 출판 번역을 희망하시는 분은 희망하고 도전하는 분은 많지만 이분들이 해당 외국어와 한글 실력을 먼저 충분히 좀 갖추고 이렇게 좀 도전한다면,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검증이 된다면 저는 뭐 충분히 작업을 의뢰할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검증이 안 된 분에게 의뢰했다가는 돈 들고 고생하고 이렇게 되겠죠. 네. 예. 방금 전에 이제 다수의 번역가들은 아마도 번역 자체만으로는 생활하기가 힘들 것이다. 네. 그래서 부업을 해야만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혹시 주위에 있는 뭐 후배분들 실제로 어떠한 부업을 하고 계신지. 제일 많이 하는 게 과외죠. 과외. 외국어 가르치는 거예요? 네. 어찌됐건 해당 외국어에서는 일반적으로 실력이 좋으니까 제일 많이 하는 게 과외 혹은 학습지. 학습지 선생님? 네. 학습지 선생님 페이 되겠어요? 그래요? 근데 상당히 일이 빡세다고. 학습지가요? 예,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던데요. 빡세겠죠. 근데 그렇게, 그러니까 좋은 학습지 회사 골라서 빡세게 일하면은 대기업보다 페이가 좋죠. 그런가요? 1,000은 보통 올리더라고요. 달에요? 예.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런 부분을 부업으로 하면서 출판 번역에 계속 도전하는데, 물론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술 번역은 일감이 엄청나요. 회사 번역회사만 잘 잡으면 꾸준히 일 받으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수입을 누릴 수 있죠. 근데 그 너무 고생하니까 그렇고 출판 번역에 한해서는 생활을 부업으로 많이 하면서 계속 도전하시는데, 하여튼 제가 누차 말씀드렸듯이 먼저 한글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럴 때 비로소 본인이 가진 외국어 실력의 한계가 드러난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극복한 다음에 이렇게 도전하면 좋겠다. 그러니까 외국 같은 경우는 파운데이션을 일본에서 번역한 번역가가 있어요. 일본 번역계에서는 대부로 인정하는 분인데, 출판 번역으로 입문하려면 이분의 허가를 받아야 돼요.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 정도로 대단한 분인데, 제가 파운데이션 번역할 때 처음 번역할 때라 자신이 없어서 그 사람이 번역한 걸 놓고 대조하면서 영서랑 일서 대조하면서 번역을 했거든요. 오역 엄청나요. 진짜 오역 엄청나요. 그래서 일본 번역 수준도 한국보다 그래요? 크게 대단하진 않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혹시 선생님이 직접 실력 있는 후학들을 양성할 수 있는 그럼 뭐 아카데미라든지 이런 걸 만드실 생각은 없으세요? 지금 사실 한겨레에서 번역 강의를 하면서 그 많은 수강생이 그런 형태를 원했고, 그래서 저도 고민을 많이 계속 하는 중이에요. 몇 년 전부터 고민을 하는데, 제 꿈은 그거예요. 제가 따로 손가지 않고 번역 원고를 완성할 수 있는 분 5분을만 모인다면 그분들 평생 가도록 일감을 되겠다. 꾸준히 그분들이 자기 생활을 즐기면서 그 하루 8시간 노동으로 충분히 그 먹고 살 정도로 그 일감을 줄 자신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 5명을 구하려고 제가 한겨레 강의를 5년 넘게 한 거예요. 근데 없었어요? 그렇죠. 아이고. 그러니까 그분들도 이제 수백 명이 5년 동안 수백 명이 왔다 갔지 않습니까? 그 중에는 1년 넘게 수업을 들은 분도 있어요. 근데 결국은 좌절하고 떠나죠. 그 한글이라는 게 진짜 쉽지 않아요. 진짜 한글이라는 게 어려워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쉽게 사용하는 한글은, 이제 한글이 대단한 게 한글을 전혀 안 배워도 한글을 구사할 수 있어요. 우리말을 구사할 수 있어요, 당연히. 근데 배우면 배울수록 끝이 없어요. 제가 한글을 알면 영어가 산다, 이 책을 정리하려고 그 관련 논문 한 100여 편을 정리했는데, 재밌는 현상은 뭐냐면 그 관련 논문을 쓴 학자가 한글은 이 부분은 이렇게 써야 된다라고 논문에 정리를 해요. 근데 그 논문에서 본인은 그렇게 못 써요. 그러니까는
머리는 통했는데 이론은 아는데 이렇게 써야 한다 쓰는 게 옳다는 건 아는데 습관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닷가에 있는 개가 자기는 옆으로 걸으면서 애들한테는 똑바로 가라. 이런다는 얘기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올바른 한글어법을 익히고 이걸 아까 말씀드렸듯이 손에 익히는 글로 그냥 나오게 하는 습관 그것까지 익히는 데는 시간이 꽤 걸리죠. 그래서 저는 아직 그 5분으로 번역팀을 짜겠다라는 희망을 포기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새 곳곳에 이제 문화단체 등등의 강연 요청이 오면 가서 한글이 겪어온 역사 그리고 한글을 어떻게 쓰면 좋다 이런 부분 쭉 하면서 계속 사람을 찾는 중입니다. 네. 그럼 방송을 들으시고 혹시 우리 애청자분들 중에 나는 정말 실력 있는 번역가가 되고 싶다. 이런 분은 우리 김옥수 선생님한테 연락을 드리면 되겠네요. 네, 저한테 메일 주시면 그리고 뭐 이렇게 좀 서로 가능성을 타진해 볼 수 있죠.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그 주관적으로는 그 지금까지 계속 시도하면서 실망을 많이 한 터라. 근데 뭐 젊은 청년들이 도전하고 노력하는 그 부분은 높이 평가하죠. 그래서 일단 저는 계속 도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요것도 좀 궁금해요. 아까 이제 국내 번역가들의 이 번역 퀄리티가 조금 떨어진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요게 그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는 한 작가만 이렇게 집중적으로 파면 좀 높아지지 않을까? 예를 들어, 아시모프 하면 김옥수 선생님 생각나고, 히가니시도 게이고 하면 양은옥 선생님 생각나듯이 한 작가만 집중적으로 파면 도움이 돼요. 좀 높아질 수가 있는 거예요? 도움이 되는 게, 제가 찰스 디킨스 선집을 7권 출판했고 지금 한 달 후에 한 3권 정도 다시 출판할 계획이니까 10권을 작업했잖아요. 그 사람 문체가 있더라고요. 그 사람이 그 스토리를 풀어가는 유형이 있어요. 조지 오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한 작가만 하면은 아무래도 도움이 되겠죠. 근데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는 지금 얘기할 때 한글이 가진 특징이 있어요. 영어는 주어가 아주 중요하잖아요. 주어를 뺄 수 없어요. 그러니까 탐이라는 주어를 썼을 때 탐이 몇 번 나오면 뒤에서 지루하니까 he 대명사를 쓴단 말이에요. 어떤 식으로든 주어를 쓰고 그 he 대명사를 쓰다 못해 it라는 가짜 주어까지 만들었었어요. 그만큼 주어를 중시하는데 우리말에서는 주어를 알면 서로 주어를 알면 생략해요. 그렇죠. 서로 주어를 아는데도 넣으면은 말이 딱딱해져요. 근데 문제는 번역할 때 주어를 꼭 넣는 영어식으로 한글에서도 주어를 꼭 넣는단 말이에요. 요런 그러니까는 한글의 지닌 특징을 번역해서 구사를 못한 거죠. 그런 부분 혹은 영어는 주어가 중요하다 보니까는 말하는 중간에 누가 말했다를 넣잖아요. A가 말하는 중간에 A가 말했다를 넣어요. 한국말은 A가 말하는 내용을 쭉 하고 A가 말했다 혹은 A가 말했다 하면서 A가 말한 내용을 쭉 하거든. 이것도 크다는 차이인데 여러분 서점에 가서 혹은 집에 있는 번역서 한번 보세요. A가 말했다가 A가 말하는 중간에 들어가요. 그러면 말 깨지죠. 그렇죠. 한글에서 주어 생략 자체가 자유로운데 그냥 말하는 중간에 주어를 탁탁 틀어박히면 그건 송곳이죠. 눈을 찌르는 송곳이죠. 그렇군요. 그러니까는 한 작가를 깊이 연구해서 작업하는 부분은 굉장히 바람직하지만 더 중요한 건 영어 특징 그리고 영어와 다른 한글 특징을 익히고 한글 특징에 맞게 담아내는 거란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한글 특징에 대해서 학교에서도 안 가르치고 학원에서도 안 가르치고 오로지 영어 공부만 하니까 번역을 지망하시는 분 대부분이 영어의 자신감 하나, 외국어에 대한 자신감 하나로 번역에 도전하지 한글에 대해서는 자신은 전문가다. 한국 사람이니까. 그런 전제로 깔고 들어간다는 거죠. 근데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봐요. 일반적으로 구사하는 한글, 우리말은 있지만 그걸 남에게 한마디로 전달할 능력을 갖추는 건 또 다른 문제죠. 그렇군요. 아무튼 그래도 한 작가를 파는 게 조금 도움이 된다고 하셨으니까요. 다음 시간부터는 작가를 하나씩 이렇게 소개해 주셔도 재밌을 것 같아요. 정말 좋죠. 작가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한 인생을 살아가잖아요. 누구나 한 인생을 살아가는데, 작가들 역시 한 인생을 살아갔거든요. 그분들이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그래서 그 인생이 작품에 어떻게 녹아났다. 녹여냈다. 이런 거를 정리하다 보면은 자신의 삶을 돌아볼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는 그냥 세상을 막 살아가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은 어떻게 살았나. 이걸 보면서 자신을 돌아보면 삶이 좀 더
풍요롭게 그렇죠. 될 수 있죠. 그래서 저는 굉장히 공감합니다. 그런 부분. 그리고 뭐 또 전문 번역 도전하시는 분은 어느 작가를 노릴까 미리 선생님 얘기를 듣고 거기서 고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그 깊이 이해한 작가 혹은 작품에 대해서 이렇게 방송을 하면서 뭐 그 작품을 제가 독자, 애청자 여러분한테 선물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책 선물요? 네. 선물 중에 가장 좋은 게 책 선물이죠. 아, 그래요? 그럼요. 이건 PD님이 차원이 있으셔서 그래요. 아니에요. 저희 애청자분들도요, 책 선물을 가장 좋아합니다. 예, 저는 책 선물하기 좋아해요. 예. 많은 분한테 선물하는데 조건은 딱 하나예요. 끝까지 읽을 거. 그렇죠. 네. 맞습니다. 저는 끝까지 읽을 분이라면 누구든 책 선물을 할 용의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다음 시간에 책 선물까지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그럼 어떻게 선물하면 될까요? 제가 일단 선물하기 제일 좋은 책은 동물농장 같아요. 조지 오웰. 네,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 왜냐하면은 제가 이제 한글 특징, 영어 특징, 올바른 번역 이런 말씀을 쭉 들었는데 동물농장은 기존에 번역 때 나온 버전이 한 10가지는 넘을 거예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보셨을 거고. 근데 제가 번역한 책을 보시면 제가 왜 그런 지금까지 이런 말씀을 드렸는지 좀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리고 굉장히 좋은 책이고요. 좋은 작품입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조지 오웰 작가. 좋죠. 그것부터 얘기해 주시면서 동물농장 이야기까지. 좋죠. 아주 좋습니다. 다음 시간 진짜 기대되는군요. 제가 조지 오웰 작품을 동물농장, 카탈루냐 창가, 1984 세 권을 냈는데 독자들 평이 1984 제 독자들은 1984 요 정도는 거진 보신 분들인데 이제 새롭게 보신 거죠. 일단 평가가 첫째 편하다. 읽기가 편하다. 저는 읽는데 편해야 된다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읽기가 편하다는 평가와 새로운 걸 느꼈다. 그리고 예전에 읽었는데 처음 보는 것 같다. 이런 평을 많이 듣죠. 한 교수님은 굉장히 고마운 평을 하셨는데 자신이 최근에 건진 2가지 보물은 이분은 찰스 디킨스의 두 도시 이야기를 보셨더라고요. 두 도시 이야기 그리고 김옥수 최근에 건진 2 보물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셨는데 굉장히 고맙더라고요. 그러면 오늘도 긴 시간 동안 귀한 말씀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그 책 이벤트까지 기대하고 기다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완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 투척, 댓글 남기기, 계좌 후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힘을 보태주세요. 계좌 정보는 경제브리핑 팟빵 공지 코너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응원,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는 예상을 못했을 겁니다. 그럴 수 있죠. 아무튼요,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 중에 저는 이게 좀 걱정돼요. 출판사는 어떻게 잘 운영이 되셨는지. 기본적으로 저는 모든 건 재미를 기준으로 경쟁한다 생각을 해요. 평창 올림픽 당시에 저 자신이 작업을 못했어요. 경기 보셔야 되니까. 그렇죠. 그 재미의 출판사들은 일단 대체로 좀 맛있는 죽을 써서 드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6월에는 월드컵도 있거든요. 저는 사실 월드컵은 최근에 알았고 그 전에 걱정한 건 이제 지방선거. 육사 지방선거. 지방선거도 파노라마잖아요. 그렇죠. 그 재미에 모든 분이 푹 빠져드시면 다시 또 출판계는 죽수는.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가장 깊은 재미는 사실 독서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영화도 쫓아올 수 없는. 그렇죠. 왜냐하면은 명작을 읽고 영화를 보면은 영화에서 많이 실망하거든요. 명작의 감동, 깊이를 못 느끼니까. 맞아요. 근데 이제 지금까지 우리 출판물 절반 이상이 번역물이었다면 그 번역물에서 한글을 엉망으로 사용하고
그래서 독자들이 재미보다는 짜증을 느낀. 따라서 출판계가 일단 경쟁력을 잃었다 지금까지. 아하. 그래서 그걸 회복해야 출판도 살고 우리나라 문화도 산다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출판은 문화의 꽃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출판이 죽으면 문화의 꽃도 죽는. 그래서 상당히 문화가 이렇게 천박하고 난삽하게 변하는. 그렇게 되지 않을까 걱정스럽고 그래서 바람직한 번역을 하려고 계속 걱정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자연스럽게 오늘의 본론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번역에 대해서 오늘 얘기해 주시기로 하셨잖아요. 네네. 예. 번역하면 뭐 이렇게 구분도 가능할 것 같아요. 일단 뭐 가장 우리 시민이 청년들이 가장 쉽게 접하는 건 기술 번역인 것 같아요. 아, 그렇죠. 기술 번역이라면은 그럼 이제 기업에서 어떤 물건, 어떤 제품, 어떤 기계 외국에서 수입해 올 때 그 설명을 이제 외국어로 받으니까 그걸 번역하는 걸 이제 흔히 기술 번역이라고 그러는데 그 분량이 엄청나죠. 장보고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번역 물량이 몇 톤이었다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그래요? 수십억 단가가. 그러니까 분량이 엄청나니까 근데 그 엄청난 물량을 한 달 안에 해내야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도저히 할 수가 없죠.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이 여러분의 확실한 두통 치료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쉽게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3월 4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국내 통번역 시장의 불편한 진실을 짚어주시는 빛꽃 출판사의 김옥수 대표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좋은 데 다녀오셨다면서요? 예, 평창에 다녀왔습니다. 아, 경기도 보신 거죠? 그냥 저는 경기보다는 분위기 보러 가가지고 좀 여기저기 돌아다니는데 좀 초점을 맞췄습니다. 아, 네. 그 올림픽 경기 중에 간 건 아니고 하루 전에 갔어요. 아, 개막식 전에? 네, 그래서 저는 평창 올림픽이 꼭 성공하길 바라는 마음에 그리고 북한 선수단이나 응원단이 왔다 그래서 그분들 좀 얼굴도 보고 기회가 된다면 같이 좀 사진도 좀 찍을까. 아, 찍으셨어요? 아, 못 찍었어요. 아하. 제가 가기 전전날에 그 박사모 쪽에서 이제 그 만경봉인가요? 막 그 굉장히 좀 가혹하게 해서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벌이더라고요. 예, 경찰이 완전히 차단을 했더라고요. 아하. 그래서 사진은커녕 얼굴도 못 보고 그러셨어요. 아이고. 네. 아, 근데 다행히 뭐 평창 올림픽이 성공리에 끝나서 굉장히 고맙고 반가운데 저는 사실 하루 전에 갔을 때 그 당황한 게 몇 가지 있어요. 어떤 거예요? 이제 평창 올림픽 스타디움을 내비에 찍고 갔더니 주차장이 나오더라고요. 아하. 그래서 이제 보니까 시스템이 주차장에 파킹하고 거기 버스를 타고 이제 평창 시내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죠. 특징적인 건 진짜 온도가 강릉보다 10도가 미쳐요. 아, 그러니까요. 강릉이 진짜 춥더라고요. 평창 딱 들어서는 순간 추운데 어찌됐건 이제 버스 타고 이제 스타디움에 갔고 그래서 이제 쭉 둘러보는데 문제는 어디에서 생겼냐면 평창에서 이제 주차장으로 와야 될 거 아닙니까? 돌아오려면. 아, 근데 거기서 버스를 타려고 하니까 주차장이 여러 군데인 거예요. 아, 그러면 차를 어디다 파킹해놨는지 그걸 알고 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는 모르니까 봉사자들이 알려줘야 되는데 누구도 알려주질 않았어요. 그래서 회화와 관련한 일을 하시진 않으셨어요?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외국인이 헤맬 때 다가가서 이제 좀 도움이 필요하냐고. 그러니까 이 외국인이 그냥 한국말로 어디 찾는다 뚝 얘기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어를 할 줄을 알아요. 기본 의사는 충분히 전달하더라고요. 그래서 영어 좀 자랑하려다가 한국말로 근데 더 창피한 건 저도 어디가 어딘지 몰라서 도와드리지 못한 그렇군요. 그런 뼈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아하. 네, 근데 평창에서 요번에 이제 통 번역 문제는 뭐 이렇게 별로 안 나온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국말 하는 외국인이 꽤 있고 더 큰 게 행사 진행할 때 뭐 불어와 영어 그리고 뭐 가끔 중국어, 일어, 그리고 한국어 같이 나오던데 뭐 그 한국어 내용은 미리 다 번역을 해놓은 거라 그냥 읽어주면 되는 거라. 그렇죠. 봉사
종사자들 같은 경우도 뭐 이제 지니톡이나 뭐 이런 부분을 활용해서 충분히 또 외국인한테 설명할 수 있고 그래서 사회가 굉장히 발전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그 상징을 드론이 그린 공중에 그린 영상 너무 멋있었어요. 진짜 멋있었죠. 과학 발전 속도가 엄청나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그 과학 발전이 인간을 멸망시키는 형태가 아니라 인간을 노동에서 해방시켜 좀 더 풍요롭게 살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잡히도록 인류가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김옥수 선생님이 번역하셨던 파운데이션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파운데이션 대단한 작품이죠. 저는 파운데이션 작업할 때 지금 가장 그 작업 당시에 충격을 받았던 게 뭐냐면 그 작품이 45년도에 작가가 쓴 작품이에요. 45년도 하면 2차 대전이 막 끝나고 일본은 패망하고 그런 상황 그리고 컴퓨터 시스템 한 대를 설치하려면 대형 빌딩이 있어야 하는 그렇죠. 그런 상황인데 주인공이 어느 공원에 딱 도착해요. 그래서 주머니에서 뭘 꺼내가지고 신문 기사를 검색해요. 맞아요. 저는 그 장면 보고 놀랐어요. 그 과학적 상상력이라는 게 인간이 진짜 이렇게 대단한 능력을 지녔구나. 수십 년 후를 예상할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요. 네, 좀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그 작가도 드론이 공중에 그렇게 멋있게 영상을 그릴 수 있다는 건 또 한 번은 재밌는 게 한 외국인이 그 어디를 가야 되는데 지도 혹은 안내판에는 다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연결하는 버스랑 버스 정류장이 번호로 다 있어요. 근데 실제로 버스 정류장에는 번호가 없어요. 버스에도 번호가 없어요. 그럼 뭐 보고 타는 거예요? 저는 다행히 제가 타고 왔던 운전사를 발견해서 그 버스를 타고 돌아왔는데 만약 그때 버스를 잘못 탔다면은 진짜 그 추운데 고생할 뻔했는데 제 생각에 그 외국인은 밤새도록 찾아다니지 않았을까. 제가 도와드리려고 했는데 저도 그 평창이 처음이고 그리고 버스 정류장이랑 버스 겉에 번호가 없으니까 안내판 그러니까는 평창 그 조직위에서 논아준 그 안내문에는 다 있어요, 번호가. 근데 정작 정류장과 버스에는 그게 없어서 굉장히 좀 걱정스럽더라고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평창 올림픽 진행 중에 그 환승 문제를 여러분이 제기하시는데 평창 올림픽이 성공하길 바라는 마음에 강하게 문제 제기는 않고 좀 가볍게 좀 불편했다 이 정도로 문제 제기하셨는데 다녀온 저로서는 그 속에 담긴 내용을 이해할 수 있었죠. 그게 좀 아쉬웠습니다. 그렇죠. 평창 동계올림픽이 성공적이긴 했지만 그래도 간혹 이런 문제가 없지 않아 있긴 있어요. 근데 워낙 큰 행사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아예 없다는 것 자체도 좀 문제일 것 같아요. 사람이 하는 거니까요. 그렇죠. 근데 이제 평창 올림픽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한반도 분위기를 화해 분위기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 부분은 그러니까요. 그거 하나만 하더라도 모든 불편을 다 포용하고 넘어갈 수 있죠. 그렇죠. 그리고 수구 보수 쪽에서는 이게 적자 올림픽이다 변화별 얘기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또 이게 흑자가 됐어요. 저희가 예전 방송에도 여러 번 얘기했었는데 이게 경제적 논리만 따질 게 아니거든요. 그럼요. 아니 여기 서울 시내 폭탄 한번 떨어지면 그 자체로 끝인데. 그러니까요. 경제 논리로 따져도 엄청난 이익이죠. 그렇죠. 선생님은 이제 통번역 전문가신데 혹시 사실 통역은 아닙니다. 통역은 예전에 공부하다가 아는 정도고 저는 이제 번역 쪽. 혹시 현지에서 이제 번역이나 영어. 근데 저희 애청자분들이 장보고 프로젝트가 뭔지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장보고가 우리나라에서 잠수함을 도입할 때, 이제 잠수함을 우리나라에서 만들자 하면서 그 기술을 외국에 이제 들여온 잠수함 프로젝트. 잠수함 기술을 번역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거를 장보고 프로젝트라고 이름을 붙인 거군요. 아니요, 잠수함 도입 자체가 이제 장보고 프로젝트고 거기에 담긴 문건, 기술 문건을 번역하는 게 프로젝트가 엄청났죠. 따라서 분량은 엄청나고 기간은 짧으니까 번역회사가 그걸 가져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요? 번역회사에서 받아서 기술 번역하는 분 수백 명에게 푸는 거죠, 찢어서. 그래서 다시 그걸 모으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는 첫 그 정부에서 번역 프로젝트를 맡길 때 단가는 뭐 작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그것을 기술 번역하는 분과 이제 번역 회사가 나눠 먹으니까 기술 번역하는 분은 단가가 박할 수밖에 없죠. 네. 이것도 외주를 주는군요. 당연히 그 기술 번역하는 분 수백 명을 회사 울타리에 그 넣는다면 그 비용이 엄청날 테니까요. 다 외주로 갈 수밖에 없죠. 그렇군요. 네. 그리고 요즘 또 영상 번역이 뜨고 있다면서요? 예, 영상 번역이 한 장르죠, 번역에. 근데 그 영상 번역이 이제 재밌는 게 몇 가지 있어요. 첫째, 외국의 대형 영상물, 그러니까는 한국에서 뭐 이렇게 크게 통하겠다. 이런 것은 외국 회사에서 한국 번역을 못 믿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번역가를 지정해요. 기존에 좀 유명자한 영상 번역가를 지정을 해요. 계약서에 지정을 해요. 혹시 그 이미도 씨 뭐 그런 분 한 5분 있죠, 그런 분이. 그래서 그런 분들은 수입이 좋죠. 영상 번역. 근데 이제 새롭게 도전하는 분들, 그러니까 청년들 대부분이 이제 새롭게 도전하는데 그분들을 보면 제 충격받은 게 노력봉사 그러나요? 열정페이. 열정페이. 그 열정페이가 처음 작품 몇 번 할 때는 아예 페이가 없어요. 근데 그 청년들한테 어떻게 그렇게 해서 먹고 살 수 있느냐 하니까는 이분들 말씀은 뭐냐면 어차피 영어 공부하는데 영어 공부한다 치고 실습 차원에서 하는 거고 그래서 그렇게 몇 번 해서 인정을 받아야 그 다음에 페이를 좀 받을 수 있다.